수빈아, 이번 달 관리비 내가 2,350원 덜 냈어. 다음 달에 합산할게.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350원을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뒤로는 자기 누나들한테 매달 수백만 원씩 몰래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비밀 단톡방에서는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무급식모.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사 비용 수십만 원은 전액 제 카드로 긁게 해놓고 형님들은 출가 외인이라 손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만취해서 거실 바닥에 뻗어있던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삿날 15명의 친척이 둘러앉은 그 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기가 막힌 정수빈 씨의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남편 김인동과 마주 앉아 엑셀 파일을 열어야 했습니다. 전기세 42,300원, 수도세 18,700원, 인터넷 요금 33,000원.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게 우리 부부의 월말 루틴이었죠. 수빈아, 이번 달 관리비 내가 2,350원 덜 냈어. 다음 달에 합산할게. 인동이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350원이요. 여러분, 고작 2,350원을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남편이라니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의 맞벌이 부부가 생활비를 나누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합리성을 내세우던 인동이 유독 자기 본가 일만 생기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올해 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첫 기제사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인동이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 제사 내가 좀 맡아줘야 할 것 같아. 너 맏며느리잖아.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인동을 바라봤습니다. 제사를 내가 맡으라고? 당연하지. 우리 집안에서 제사는 맏며느리가 하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하셨고, 그건 알겠는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늘 반반이었잖아. 인동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사는 다른 거지. 그건 며느리 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생활비는 1원까지 반으로 쪼개면서 제사 비용은 며느리 돌이라서 제가 전액 내야 한다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형님들은? 큰형님, 작은형님한테도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인동의 친누나 2분, 그러니까 제 시누이 형님들 이야기였습니다. 누나들은 시집간 사람들이야. 출가 외인이라고. 제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돈이나 일을 시킬 수는 없어. 인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서 손님이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도 부모님 딸이고 다른 집안에서 시집 온 사람인데 저만 일꾼이고 형님들은 손님이라는 겁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인동이한테 들었지? 제사 준비 내가 하는 거 맞지? 어머니, 네. 말씀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맏며느리 믿음직하다. 제수용품은 내가 알아서 사오고 전이랑 산적은 기본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비찜도 꼭 해. 알았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메뉴를 줄줄 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인동이 현관에서 대뜸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줘봐. 뭐? 제수용품 사야 하잖아. 내 카드로 결제해. 나 요즘 카드값 많이 나와서. 인동이 손바닥을 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인동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자기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나가는 것도 아까워하던 그 눈이 남의 카드를 가져갈 때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인동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혼자 대형마트를 돌았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두부, 각종 나물, 과일, 약과 한과. 카트 2개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찍힌 금액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제 카드로요.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인동은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뭘 그렇게 오래 골라? 인동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빨갛게 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팔을 다듬었습니다. 칼로 팥뿌리를 싹둑싹둑 잘라내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제사비는 전액 내목. 형님들은 손님, 나는 일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파 껍질을 벗기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인동은 제게 생활비 반반을 요구하면서 매달 엑셀 파일을 공유했지만 정작 자기 월급 통장 내역만큼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은 훤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통장은 철저하게 숨겨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뭘 감추고 있는 걸까요? 저는 팔을 다듬는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서 코를 골며 잠든 인동의 옆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선을 파 위로 떨어뜨리고 천천히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제사가 며칠 남지 않은 금요일 밤, 인동이 회사 회식에서 만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도 벗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거실 바닥에 그대로 털썩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인동의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온 스마트폰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인동은 여전히 바닥에 뻗어 코를 드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 전체에 진동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인동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인동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을 스마트폰 지문 인식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자 다시 한번 인동의 엄지를 인식기에 올렸습니다. 인동이 잠결에 손을 움찔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동은 입술을 쩝쩝거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내역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회사 근처 식당. 그런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눈에 걸리는 이체 기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정, 150만 원. 김미정, 80만 원. 김수정, 200만 원. 김수정, 120만 원. 김미정, 김수정. 인동의 친누나 2분, 제 시누이 형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매달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두 형님의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치만 대충 합산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관리비 2,350원을 다음 달로 2월 시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님들한테는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닫고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채팅 목록 맨 위에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4명. 시어머니, 큰형님 김미정, 작은형님 김수정, 그리고 인동. 저만 쏙 빠진 비밀 대화방이었죠.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만 읽고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형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인동아, 이번 달 용돈 좀 늦네. 언제 보내줄 거야? 인동이 답했습니다. 누나, 요즘 수빈이가 카드값 많다고 잔소리해서 좀 눈치 보여. 이번 주 안에 넣을게. 작은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수빈 씨가 뭘 알겠어. 그냥 살림이나 하라 그래. 우리 집 무급식모인데 뭘. 무급식모. 그 4글자가 눈앞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화를 계속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인동의 부탁으로 1인당 1만 5천 원짜리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습니다. 인동이 엄마한테 비싼 데는 부담스러우니까 소박하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톡방에는 인동이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280만 원. 엄마, 생신 선물 마음에 드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효자야. 수빈이 앞에서는 이거 들지 말아야겠지? 키읔키읔키읔 당연하죠. 수빈이는 몰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한테는 1만 5천 원짜리 한정식도 아깝다고 해놓고 뒤로는 280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더 충격적인 대화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인동아, 올케가 우리한테 돈 보내는 거 혹시 알면 큰일 나. 절대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져가자. 작은형님이 바로 답했습니다. 맞아. 입 꽉 다물어. 올케가 눈치채면 우리 다 끝장이야. 인동이 답했습니다. 걱정 마. 수빈이는 내 통장 볼 일 없어. 비밀번호 다 바꿔놨으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원까지 반반을 외치며 제 월급을 쥐어짜 놓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형님들 배를 불리고 시어머니한테 명품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손바닥에 줄입할 때 그 돈은 형님들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톡방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손가락이 떨려서 같은 화면을 2번 캡처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으로 돌아가 송금 내역도 한 달씩 꼼꼼히 캡처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모두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저는 메일 앱에 보낸 편지함을 열어 방금 보낸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메신저 앱에서도 혹시 남아있을 전송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끔히 지웠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인동의 스마트폰을 원래 놓여있던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인동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반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저를 향한 조직적인 착취였던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다가오는 제삿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동보다 먼저 일어나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숙취에 절어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은 인동이 해장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어젯밤에 내가 언제 들어왔어? 12시쯤. 현관에서 바로 쓰러졌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하며 인동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끔찍한 것들을 다 보고도 태연하게 밥을 차려주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들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동이 출근한 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전에 급한 집안일이 있어서 반차 쓰겠습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친 저는 직장 선배 언니가 보내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 한 달 전 회사 점심시간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배 언니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준 명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받아 지갑 속에 넣어두었는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유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날카로운 눈매의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린 분이었습니다. 정수빈 씨,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셨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밤새 출력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은행 송금 내역, 시누이들에게 보낸 수천만 원의 이체 기록, 그리고 나를 무급식모라 조롱하던 비밀 단톡방 캡처본까지. 최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수빈 씨, 이건 명백합니다. 아내한테는 생활비를 1원 단위로 나누면서 뒤로는 자기 가족한테 수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경제적 기만이고 단톡방 내용은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싶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딸깍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시다. 먼저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합니다. 남편 월급 통장하고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 이걸 남편이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을 넣을 겁니다. 그게 바로 되나요? 신청은 오늘 바로 넣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저를 가만히 보며 말했습니다. 2주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직인을 꾹꾹 찍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과 재산을 묶어달라는 신청서가 한 장 한 장 완성되어 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최유진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수빈 씨, 앞으로 2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티내지 마세요.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어서요. 어머니, 저 수빈이에요. 이번 제사 제가 확실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니, 이왕 하는 거 크게 하면 어떨까요? 큰집 친척분들도 다 모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신이 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나서주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 그럼 큰아버지네도 부르고 작은아버지네도 부르고 다
다 불러야지. 네, 어머니. 많이 오실수록 좋죠. 돌아가신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연락 돌릴게. 아이고, 며느리 복은 터졌어. 며느리 복은.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 내외분, 작은아버지 내외분, 사촌들까지. 제사 당일 저녁에 최소 15명이 모인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사 전날 퇴근길에 저는 회사 근처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USB를 건네받은 직원이 파일을 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컬러로 크게 뽑아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게요. 인동이 형님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서, 나를 무급식모라 부르던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최유진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이혼 소장 초안, 따끈따끈하게 출력된 서류들을 서류 봉투에 넣고 인쇄소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인동은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옷장을 열었습니다. 당장 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작은 캐리어에 하나씩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을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를 밀어 넣은 뒤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와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인동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낡은 면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인동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그거 입고 출근해? 인동이 제 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 하느라 기름 튀고 냄새 배잖아. 어차피 퇴근하고 바로 시댁 가서 요리할 건데 좋은 옷 입어서 뭐해? 아, 그러네. 인동이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동아, 오늘 저녁 7시까지 친척분들 다 모시고 본가로 와. 어머니한테도 다시 한번 연락하고. 알겠어. 음식은 다 될 거지? 걱정 마.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등 뒤로 인동의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집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오전 업무를 평소처럼 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제사 준비하느라 바쁘겠다며 일찍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넣어둔 캐리어 옆에 인쇄소에서 뽑은 서류 봉투와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 회사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종이, 간이, 제사상 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뒷좌석에 옮겨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내비게이션은 40분을 안내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백미러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차도 없고
형님들 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한가운데에 종이간이 제사상을 펼쳤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산적이 놓여야 할 오른쪽 자리에는 인동이 두 형님에게 보낸 은행 송금 내역서를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3개월치, 6개월치, 1년치. 금액에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둔 내역서들이 상 위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전이 올라가야 할 왼쪽에는 비밀 단톡방 캡처본을 세워두었습니다. 무급식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가장 큰 판형으로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올케가 알면 끝장이니까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는 대화. 시어머니 앞에서는 소박한 척하면서 뒤로 2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들인 영수증 사진까지 나란히 올렸습니다. 향로가 놓일 정중앙에는 최유진 변호사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 초안을 놓았습니다. 정수빈 대 김인동,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그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방에서 굵은 글씨로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 상 한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제사 비용은 남편이 형님들께 몰래 빼돌린 수천만 원으로 알아서들 사드세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완성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집안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속아온 제 인생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요. 저는 시댁 현관문을 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한번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시댁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리 부동산을 통해 구해둔 회사 근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단기 임대로 계약한 작은 방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반찬값을 나눌 사람도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7시가 가까워지자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동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끊었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다시 인동. 전화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지만 저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금쯤 시댁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동생 민지가 화장실에 숨어서 보내준 카톡 메시지 덕분에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죠. 민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저녁 7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지금 난리 났어. 큰아버지가 상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셨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친척들은 제사 음식 냄새 대신 텅 빈 거실과 종이 제사상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상 앞에 다가갔고 거기 놓인 서류 제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아버지가 송금 내역서 들고 읽고 있어. 분위기 완전 싸해졌어. 큰아버지가 상 위에 펼쳐진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한 장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금액마다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그 종이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큰아버지가 내역서를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답니다. 인동아, 이게 뭐냐? 미정이한테, 수정이한테 매달 이렇게 돈을 보냈어? 인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는 생활비 반반 내라고 해놓고 내 누나들한테 수천만 원을 몰래 갖다 바쳤단 말이냐? 민지가 세 번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둘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숨소리도 안 내. 평소에 친척 모임만 오면 깔깔대며 분위기를 주도하던 두 형님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니 저는 식당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단톡방 캡처본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무급식모라는 네 글자가 크게 출력된 그 종이를요. 이걸 봐라. 며느리를 무급식모라고 불렀어? 사람 취급을 안 했구나. 이것들이. 작은아버지가 종이를 흔들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형수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돈 빼돌려서 딸들 주고 뒤에서는 이렇게 욕하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더듬거렸답니다. 아니,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 단톡방에 형수님 이름은 왜 있는 겁니까? 민지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진짜 무섭게 화내셔. 큰어머니도 혀를 차고 계시고 인동 오빠 얼굴이 새빨개졌어. 큰아버지가 상 정중앙에 놓인 이혼 소장 초안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직인이 찍힌 그 서류를 읽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답니다. 이혼 소장까지 써놨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거잖아. 인동아, 내가 이 꼴을 만든 거야. 인동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이건 수빈이가 오해한 거예요. 누나들한테 보낸 돈은 빌려준 거고. 빌려줬다고? 그럼 여기 이 대화는 뭐냐? 올케가 알면 끝장이니까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이 하는 말이야? 큰아버지가 캡처본을 인동의 코앞에 들이밀자 인동이 말문이 막혀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친척 어른들의 입을 빌려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지금 주저앉았어. 뒷목 잡고 바닥에 앉아 계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려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친척들의 호통 속에 뒷목을 움켜쥐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큰어머니가 옆에서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답니다. 체면이 다 깎였어. 체면이. 이 망할 것들이 엄마 체면을 이렇게 구겨놔. 시어머니가 두 형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47분 인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욕설로 가득한 긴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고 나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그리고 인동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큰형님 번호도, 작은형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나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세면도구 몇 개뿐인 텅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 뒤 최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빈 씨,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급여 통장하고 전세금 전부 묶였습니다. 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인동의 통장에서는 이제 단 1원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드값도 형님들 용돈도 시어머니 명품 가방값도요. 최유진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벌써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고. 목소리가 꽤 다급하더군요.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원 단위로 반반을 따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돈 1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최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빈 씨, 남편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서류를 하나 냈는데 들으시면 기가 찰 겁니다. 무슨 서류요? 차용증입니다. 지금 사시던 전세금이 원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 두 분한테 빌린 돈이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전세금은 저하고 인동이 둘이 모아서 넣은 돈인데요. 저도 압니다. 남편 측이 노리는 건 간단해요. 부부가 나눠야 할 재산에서 빚이 있으면 그만큼 빼거든요. 빚이 크면 클수록 정수빈 씨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빚을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가짜 빚을 만들어서 재산을 안 주려는 겁니다.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증거가 다 드러나서 꼼짝 못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을 속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동기가 점심을 먹다 말고 제 팔을 잡아 끌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빈아, 이거 너 아니야? 동기의 휴대전화에는 우리 동네 맘카페 자유 게시판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부모님 제사를 내팽개치고 바람나서 도망간 며느리 실화. 글 내용을 읽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위치며 결혼 연차며 남편 직업까지 적어놔서 동네 사람이면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수 있게 써놓은 거였습니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요. 제가요. 이거 누가 쓴 거야? 동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뻔하지. 저는 휴대전화를 동기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들이었습니다. 제삿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분했던 거겠죠. 그날 저녁 차단해뒀던 인동의 번호에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번호를 바꿔서 보낸 거였습니다. 내가 먼저 온 집안에 망신을 줬잖아.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각오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이불 위에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짜 비제, 인터넷 허위 글에 협박 문자까지. 솔직히 말하면 순간 겁이 났습니다. 혼자서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유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맘카페 게시글을 캡처한 화면과 인동이 보낸 문자를 보여드리자 최유진 변호사가 캡처본을 찬찬히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빈 씨, 겁먹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좋다고요?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법원을 속이려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명하면 재판은 끝납니다.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 증거거든요. 최유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가져오신 남편 은행 송금 내역, 그거 다 보관하고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짜 차용증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최유진 변호사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인동의 은행 계좌에서 형님들에게 보낸 송금 기록, 날짜별로 정리된 내역서였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그 옆에 남편 측이 법원에 낸 차용증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날짜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 송금 내역의 날짜, 금액, 방향. 한 줄 한 줄 대조하던 저는 어느 지점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최유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최유진 변호사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용증 날짜가 3년 전이죠. 이때 인동이 시누이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건데 은행 내역을 보면 이 시기에 인동이 오히려 형님들한테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최유진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딸깍 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사람이 빌려줬다는 사람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었다? 이건 완벽한 모순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요? 거짓말을 치려면 최소한 앞뒤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최유진 변호사가 서류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며칠 전 천장을 보며 느꼈던 두려움이 깨끗이 걷혀 있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은행 송금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주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 인동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법정에서 보니 남남보다 더 먼 사이 같았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일어서서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판장님, 남편 측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 날짜는 3년 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면 남편은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두 시누이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번갈아 읽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매달 용돈을 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차용증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급하게 만들어낸 거짓 서류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인동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 송금 내역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인동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입을 열었다 닫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송금은 별도의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잠깐요.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입금 변제 방법이 매월 분할 상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동 측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죠. 판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 경고합니다.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차용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인동의 얼굴을 봤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1원도 양보하지 않던 그 뻔뻔한 사람이 판사 앞에서는 저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법정을 나서며 최유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짜 증거 들고 온 것 때문에 재판 흐름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 주에 저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허위 게시글 캡처본과 인동이 세 번호로 보낸 협박 문자를 제출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해 주십시오. 허위 사실로 저를 비방한 글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캡처본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명 게시글이라도 가입 정보하고 접속 기록을 확인하면 작성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빈 씨, 게시글 작성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2명이 번갈아 가며 작성한 건데 김미정 씨와 김수정 씨입니다. 역시나 두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형님 김수정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보낸 긴 문자였습니다. 수빈아, 나 작은 형님이야. 제발 고소 좀 취소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더라. 제발 부탁이야.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큰형님 김미정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수빈아, 형님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고소만 취소해주면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저는 두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급식모라고 조롱하던 분들이 전과 기록이 생길까봐 벌벌 떠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인동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서 밀리고 통장은 묶이고 카드값은 밀리고 인동은 돈이 급해지자 형님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민지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누나,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동안 내가 누나들한테 보낸 돈 있잖아. 그거 좀 돌려줘. 큰형님이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답니다. 뭘 돌려줘? 그건 내가 그냥 준 용돈이잖아. 차용증도 없었고. 누나, 지금 장난해? 내가 얼마를 보냈는데. 야, 김인동. 내가 알아서 준 거지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없는 살림에 그걸 어떻게 돌려줘.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인동아, 나도 그 돈 다 쓴 지 오래야. 솔직히 내가 형편이 되니까 보내준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그걸 왜 달라는 거야? 민지가 전해준 다음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인동과 두 형님이 마주쳤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나들이 내 돈 수천만 원을 처먹고도 한 푼도 안 돌려주겠다고? 내가 왜 이 꼴이 된 건데? 인동이 법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잘났으면 처음부터 마누라한테 들키지를 말았어야지. 큰형님이 맞받아쳤고 인동이 큰형님의 팔을 잡아 끌자 작은형님이 인동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법원 경비원이 달려와 셋을 말리기 전까지 복도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저는 민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원룸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밀 단톡방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뽐내며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핏줄도 소용없더라고요. 서로 물어뜯고 핥히는 모습이 참 볼만했다고 민지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거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인동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아내 몰래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 가짜 차용증으로 법원을 속이려 한 것,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책임이 전적으로 인동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빈 씨 완승입니다. 위자료 최대치 인정됐고 전세금 대부분도 정수빈 씨 몫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다가 이내 환하게 펴졌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빈 씨가 초반에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 두셔서 가능한 결과였어요. 전화를 끊고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런 단위로 쪼개지던 3년, 무급식모로 불리던 3년,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3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형님들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두 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맘카페에 허위 글을 올린 대가로 수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을 안게 된 거죠. 저는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무급식모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동은 판결대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모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치른 뒤 인동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지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인동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외곽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인동 오빠 회사에서도 소문 다 퍼졌대. 며느리 돈 빼돌리다 걸려서 이혼당하고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인사평가에서 꼴찌 맞아서 진급도 밀렸대. 민지가 카톡으로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단위로 반반을 외치며 제 지갑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 이제는 월세방에서 밀린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 몫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동이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찾아왔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답니다. 수빈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인동이 한 번만 봐줘라. 어머니가 이렇게 빈다. 보안 요원이 저에게 달려와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빈님, 로비에 어르신 한 분이 바닥에 앉아서 울고 계신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내해서 내보내주세요. 저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또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인동과 형님들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다고 합니다. 인동은 형님들 집에 찾아가 과거에 보내준 돈을 돌려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형님들은 경찰을 불러 인동을 쫓아냈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과 아들 사이에 끼어 매일 울기만 했다고요. 비밀 단톡방에서 옳게 뒷담화를 하며 킬킬대던 그 가족이 이제는 서로의 얼굴만 보면 원망과 욕설을 쏟아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판결금과 위자료를 합친 돈으로 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남양의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등기부에 찍힌 이름은 정수빈.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오롯이 제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저녁, 저는 새로 산 푹신한 소파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넷플릭스를 켜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따았습니다. 톡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일원 단위로 정산할 사람도 없고 제사 장보기 영수증을 내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거실이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드라마 주인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정수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활비 반반이라는 말 듣기에는 참 합리적이고 공평하죠. 그런데 그 합리성이란 게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 꺼내드는 방패였던 겁니다. 아내한테는 2,350원까지 따지면서 자기 누나들한테는 수백만 원씩 몰래 보내고 제사 비용은 며느리 돌이라며 전액 떠넘기고 뒤에서는 무급 식모라고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반이라는 건 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책임도, 존중도, 희생도 똑같이 나눠야 진짜 반반 아니겠습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착취더라고요. 결국 인동 씨는 아내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형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비밀 단톡방에서 킬킬대며 끈끈한 가족 애를 뽐내던 그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자 서로 멱살을 잡고 경찰을 부르는 사이가 됐죠. 처음부터 돈으로 맺어진 정은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정수빈 씨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산 아파트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정산할 사람도 없고 제사상을 차리라고 등을 떠밀 사람도 없는 그 조용한 거실이야말로 정수빈 씨가 3년 동안 꿈꿔왔던 진짜 자기 삶이 아니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게 가족의 도리는 아닙니다. 내 몫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수빈 씨에게 조언과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